안녕하세요. 초보 채굴러입니다. 이런 채굴기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이건 채굴기 케이스입니다. 일종의 컴퓨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신품 기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채굴 전용으로 나온 바이오스타의 TB250BTC라는 기종입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중고를 7만원에 살 수 있었는데 채굴 붐이 일어나면서 현재는 중고도 30만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메인보드도 채굴이 가능은 하지만 그래픽카드를 많이 꽂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이 기종을 추천드립니다. 컴퓨터의 브레인 CPU입니다. 이 기종은 인텔 셀러론 G3930입니다. 채굴기에 쓰기에 가장 무난한 CPU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품 기준 가격은 쿨러 포함 7만원에서 9만원 정도입니다. 컴퓨터의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 램입니다. 주의할 점은 TB250BTC 메인보드를 구매하신다면 반드시 DDR4 제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량은 4기가면 충분합니다. 신품 기준 가격은 약 2만원대입니다. 채굴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파워입니다. 이 제품은 탑파워 가디언 TOP 900W입니다. 하지만 이걸 구매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면 파워는 채굴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잡하시다면 이런 채굴기 전용 파워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굴기의 파워를 두 개로 구성할 때 필요한 듀얼 파워 커넥터입니다. 만약 파워를 한 대로 구성하시겠다면 필요 없는 부품이겠죠? 저장 장치인 SSD입니다. 이 제품은 MG877K 120기가입니다. 채굴기는 저장할 파일이 많지 않아 용량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격은 신품 기준 2만원대입니다.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를 연결해주는 라이저 카드입니다. 그래픽카드에 두께가 있어 동시에 여러 장을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 중 하나입니다. 가격은 신품 기준으로 개당 1만원 내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기종은 지포스 GTX 1060 6기가입니다. 하지만 제품별로 성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채굴기를 조립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인보드 세팅입니다. 이 작업에서는 CPU 설치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CPU는 반드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을 맞춰 장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사히 CPU를 장착하셨다면 다음으로 램을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CPU 위에 써멀 그리스를 바르고 쿨러를 장착. 쿨러 전원핀을 표시된 곳에 끼우시면 됩니다. CPU와 램 장착이 완료된 메인보드를 채굴기에 정해진 위치에 놓고 설치하시고 메인보드 옆에 파워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파워를 장착한 후 24핀 전원 케이블과 4+4핀으로 구성된 CPU 전원 케이블을 정해진 위치에 끼우시면 됩니다. SSD에서 나오는 SATA 케이블을 메인보드 SATA 슬롯 아무 곳에나 꽂으시고 파워에서 나오는 SATA 전원 케이블은 SSD에 끼우시면 됩니다. 채굴기에 준비한 그래픽카드를 차례로 장착하신 후 파워의 SATA 전원 케이블을 라이저 카드에 끼우시고 그래픽카드와 라이저 카드를 결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저 카드에서 나오는 PCI 카드를 메인보드 PCI 슬롯에 각각 장착한 뒤 파워의 PCI E 6+2핀을 그래픽 카드에 각각 꽂아주시면 채굴기가 완성됩니다. 먼저 USB 2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 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용이고 나머지는 윈도우 설치용입니다. 이제 바이오스타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TV250을 검색하면 총 4개의 메인보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가 사용하시는 메인보드를 클릭, 메뉴 중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가장 최신 날짜의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고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해 파일을 받으신 뒤 USB로 옮기시면 됩니다. 두 개의 USB를 모두 채굴기에 꽂은 뒤 채굴기의 전원을 켜줍니다. 키보드에 불이 들어온 후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F12 키를 눌러주신 뒤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을 찾아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Y키를 눌러 재부팅한 뒤 딜리트 키를 눌러 다시 바이오스에 접속합니다. 먼저 어드밴스드 메뉴에서 이 부분을 이네이블드로 변경해 주시고 칩셋 메뉴에서 마이닝 모드가 이네이블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줍니다. 이어 부트 메뉴에서 CSM 서포트를 이네이블드로 해주신 뒤 부트 옵션 필터를 UEFI only로 바꾸시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비디오를 모두 UEFI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트 옵션 1은 앞서 꽂은 윈도우 설치용 USB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사항을 저장한 뒤 종료하면 모든 작업이 끝이 납니다. 바이오스 설정 후 재부팅하게 되면 로딩 화면이 뜨는데 잠시 기다리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이어 나오는 화면에서는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품 인증 단계에선 제품 키가 없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할 버전으로 윈도우 10 홈을 선택하시고 이어 동의함에 체크하신 뒤 다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치 유형은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설치할 드라이브를 선택, 포맷을 해줍니다. 포맷이 완료된 후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본격적으로 윈도우 설치가 진행됩니다. 윈도우 설치가 완료되면 재부팅된 후 또다시 로딩 화면이 뜨는데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만약 랜선이 꽂혀 있는 상태라면 랜선을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최종 설정 단계입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에서는 인터넷 없음을 클릭해 주시고 다음 화면에서는 제한된 설치로 계속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대의 채굴기를 돌리시겠다면 계정 이름은 그래픽카드 기종으로 하시는 것이 구분하기에 편하실 겁니다. 서비스 항목들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윈도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윈도우가 설치되면 가장 먼저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합니다. 좌측 하단에 있는 검색창에서 업데이트를 치신 뒤 업데이트 확인을 실행해 줍니다. 업데이트 중간중간 재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재시작을 해주시고 다시 업데이트 확인을 실행시켜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최신 상태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모든 업데이트가 완료된 것입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가상 메모리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고급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 고급 탭에서 성능 설정 버튼을 클릭. 고급 탭에서 가상 메모리 변경을 눌러줍니다.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 관리를 해제해 주시고 사용자 지정 크기를 클릭해 활성화해 줍니다. 이어 처음 크기와 최대 크기를 각각 6만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용을 저장해 주시고 재부팅을 하시면 가상 메모리 설정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설치입니다. 검색창에서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를 치시고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제품 유형, 제품 시리즈, 제품 계열을 각각 사용하시는 기종으로 선택해 주시고 검색을 눌러줍니다. 다운로드를 눌러 파일을 받으신 뒤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빠른 설치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뜨면 그래픽카드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윈도우 세팅과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굴 가상화폐의 저장소 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굴하게 되면 바로 지갑으로 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굴을 하게 되면 먼저 풀이라는 곳에 저장되고 이후 각자의 지갑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굴로 가상화폐를 얻으려면 반드시 풀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내외 다양한 채굴 풀이 존재하지만 국내에선 대표적으로 마이닝 풀 허브와 이더마인을 사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닝 풀 허브와 이더마인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각각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닝 풀 허브는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채굴 풀입니다. 30여 종의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으며 채굴한 가상화폐를 지갑으로 수동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서버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채굴한 가상화폐를 지갑으로 전송하려면 일정 수량을 채워야 하고 전송 수수료도 비싼 편입니다. 마이닝 풀 허브를 가입하려면 홈페이지 왼쪽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 제공되는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 완료 후 로그인을 해주신 뒤 왼쪽에 있는 정보 수정 메뉴에 접속, 보안 강화를 위해 OTP를 활성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각자가 채굴하려는 가상화폐의 지갑 메뉴에 들어가시면 출금하려는 지갑 주소와 자동 및 수동 출금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더마인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채굴풀입니다. 이더리움 기준으로 전체 해시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많은 채굴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으며 마이닝 풀 허브에 비해 서버가 안정적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전송 수수료가 마이닝 풀 허브와 달리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이더마인은 앞서 언급했듯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상단에 채굴하려는 가상화폐를 클릭, 오른쪽 상단에 마이너 어드레스라는 항목에 채굴 가상화폐의 입금 지갑 주소를 넣어주시면 채굴 현황이 뜨게 됩니다. 이더마인은 일정 수량이 되면 자동으로 출금되는 구조인데 출금 조건은 세팅 메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페이먼트 메소드에서 이 부분을 클릭,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에 각각 원하시는 출금 가상화폐 개수와 전송 수수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칸엔 현재 채굴기의 IP 주소를 넣으시고 업데이트 세팅을 누르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30 시리즈 LHR 버전으로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이더마인과 마이닝풀 허브를 활용해 어떻게 이더리움을 채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인 마이너는 LHR 버전에 특화된 T-Rex 마이너, MB 마이너, G 마이너 등 세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Rex 마이너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마이너 파일을 받고 압축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톱니바퀴 2개가 그려진 파일을 편집해줍니다. 표시되는 부분을 각각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항목의 경우 이더마인은 이더리움 입금 지갑 주소를, 마이닝풀 허브는 가입한 아이디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MB 마이너입니다. 앞서 T-Rex 마이너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마이너 파일을 받으신 뒤 서버 주소, 포트, 지갑 주소 또는 아이디, 채굴기 이름을 각각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항목인 채굴기의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언더바를 붙여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G마이너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최신 마이너 파일을 다운받은 뒤 mine.eth라는 파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T-Rex 마이너와 MB 마이너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더마인의 포트 번호는 14444가 아닌 5555라는 것입니다. 수정한 내용을 저장한 뒤 파일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과 함께 본격적으로 채굴이 시작됩니다. 오버클럭의 대표 프로그램은 MSI의 애프터버너입니다. 먼저 애프터버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압축을 푸시고 영상과 같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애프터버너는 그래픽카드의 파워 리미트, 코어 클럭, 메모리 클럭, 팬 스피드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큰 톱니바퀴를 누르면 다중 GPU 설정 동기화라는 항목이 있는데 활성화하면 모든 그래픽카드의 세팅 값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활성화한다면 각각의 그래픽카드의 세팅 값을 개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큰 톱니바퀴 위에 있는 작은 톱니바퀴를 누르면 그래픽카드의 온도에 따른 쿨러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디스켓 버튼을 누르고 깜빡이는 번호 중 한 곳을 선택하면 설정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워 리미트와 코어 클럭, 메모리 클럭에 원하는 수치를 넣고 체크 버튼을 눌러야 세팅 값이 최종 적용됩니다. 메모리 클럭을 너무 높이게 되면 채굴이 안되거나 그래픽카드가 고장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버클럭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10분간 마이너를 돌려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이너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분 동안 단 한 번도 채굴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오버클럭을 하고 마이너를 실행해봤습니다. 소비 전력이나 해시레이트 등은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10분간 4번의 채굴을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버클럭이 채굴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채굴용 메인보드 중 단연 으뜸은 바이오스타의 TB250BTC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품이 생산되지 않아 중고 제품만 구매 가능한 데다 비싼 가격 탓에 구매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떠오른 채굴용 메인보드가 에즈락 B450 스틸 레전드입니다. 신제품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CI 슬롯이 6개로 구성되어 있어 6A 채굴기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원을 켜주신 뒤 딜리트 키를 눌러 바이오스 화면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부트 메뉴에서 CSM을 선택. 이네이블드로 되어 있는 CSM을 디세이블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상단의 어드밴스드 메뉴로 이동. 두 번째 PCI 컨피규레이션에 들어가 어버브 포지 디코딩을 이네이블드로 변경해줍니다. ESC를 눌러 전 화면으로 돌아간 뒤 AMD CBS, MBO 커먼 옵션, GFX 컨피규레이션을 차례로 눌러주시고 UMA 어버브 4G를 이네이블드로 해줍니다. 다시 전 화면으로 돌아가 MB 컨피규레이션을 선택, IO MMU를 이네이블드로 바꿔줍니다. 이어 최초 어드밴스드 화면으로 돌아가 AMD PBS에서 프라이머리 비디오 어댑터를 내장 그래픽으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화면으로 돌아가 풀 HD UEFI 바이오스를 디세이블드로 바꿔주신 뒤 F10을 눌러 저장 후 재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채굴 메인보드로 주목받고 있는 에즈락 B450 스틸 레전드의 바이오스 세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채굴장의 공조시설이 온도 관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굴기로 운영할 때 채굴장의 온도 관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채굴장 내부 온도 상승은 곧 채굴기의 온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해시레이트 하락은 물론 그래픽카드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험을 통해 공조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운영 중인 채굴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채굴장에는 총 21대의 지포스 RTX 3060 Ti 6A 채굴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조시설로는 펜직의 TFP-H100FS라는 대형 배기팬 1개와 한일전기의 EKBR 4500이라는 흡기팬 4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험은 배기팬을 끈 채 20분간 온도 변화를 확인한 뒤 배기 및 흡기팬을 모두 끄고 20분간 온도 변화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모든 공조시설을 가동했을 때 실내 온도는 12도입니다. 먼저 배기팬을 끄고 온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20분) 후 실내 온도가 2.6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흡기팬까지 모두 끄고 온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20분) 후 실내 온도는 17.6도까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배기뿐만 아니라 흡기도 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조시설 유무에 따라 채굴장의 실내 온도가 약 6도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험 시간이 짧은 만큼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큰 온도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점,
또 실내 온도 변화보다 개별 채굴기의 온도 변화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규모로 채굴을 하게 되면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츰 채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위탁 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개인 채굴장 운영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 채굴장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들을 따져봐야 할까요? 지하나 옥탑을 피하라.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습기에 취약합니다. 채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채굴장은 습도가 높은 지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채굴기는 열관리도 중요합니다. 고온인 여름에는 열관리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는 옥탑은 채굴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층고가 높은 곳을 골라라. 앞서 언급했듯 채굴장은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내부 온도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층고입니다.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층고가 높을수록 열을 분산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채굴기의 온도 상승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층고는 최소 2.5m에서 3m가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을 골라라. 온도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통풍입니다.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고 외부 공기를 끌어와 냉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이 잘 되려면 양쪽으로 창문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한쪽 창문에 배기팬, 반대쪽 창문에 흡기팬을 설치하면 채굴장 내부 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를 피하라. 채굴장은 채굴기 외에도 환풍기 등 공조시설로 인한 소음이 상당합니다. 일반 주택가에 채굴장을 마련했다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는 사례도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음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공장지대나 길가에 위치한 상가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활반경 내에 마련하라. 채굴기는 여러가지 이유로 종종 꺼지게 됩니다. 설령 원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간혹 직접 채굴장을 갈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채굴장이 너무 멀다면 문제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굴장은 되도록 본인 생활 반경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채굴장을 운영하기 위해선 채굴기를 가동시킬 수 있는 전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채굴장 전기는 운영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개념 정리가 선행돼야 뜻하지 않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농업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각자의 목적에 따라 전기를 선택하면 되는데 채굴장에서는 일반용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정용 전기로도 채굴장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누진으로 인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나 농업용 전기로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공급자인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계약전력입니다. 계약전력은 한국전력이 소비자에게 공급하기로 동의한 전력으로 간단히 말해 사용전력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계약전력을 넘는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요금이 할증되기 때문에 채굴장 규모에 맞춰 설정해야 합니다. 계약전력 19kW까지는 하루 15시간 동안 30일을 쓴다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kW로 계약 전력을 설정하게 되면 한 달간 4,500kW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 사용한 전력에 대한 요금은 할증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굴장은 하루 24시간 30일 동안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시간당 1kW의 전력을 소모하는 채굴기가 있다면 한 달간 720kW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전력 10kW로는 최대 6대의 채굴기를 가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20kW 이상의 계약 전력은 하루 24시간 30일 동안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전력 사용에 따른 할증 여부는 피크 전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크 전력은 15분 간격으로 평균 전력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사용한 전력 중 피크 전력이 가장 높은 구간을 시간당 전력으로 환산해 계약 전력을 넘기게 되면 요금이 할증됩니다. 계약 전력이 20kW이고 가동할 채굴기 한 대의 15분 피크 전력이 100kW라고 가정한다면 최대 50대의 채굴기까지는 요금이 할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과 사용 전력에 대한 요금은 최저 150%에서 최대 350%까지 할증됩니다. 전력이 초과될 경우 추가 증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넉넉하게 계약 전력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하는 채굴장이 먼 곳에 있다면 자주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채굴기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원격 시스템은 원격 전원 관리와 원격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해주셔야 효율적입니다. 원격으로 전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리스토어 AC 파워로스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는 채굴기에 공급되던 전기가 끊기고 다시 전기가 공급됐을 때 별도의 조치 없이 채굴기의 전원이 켜지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파워온으로 돼 있어야만 원격으로 전원 관리가 가능합니다. 바이오스 세팅을 확인하셨다면 스마트 플러그라는 장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와이파이를 통해 전원을 켜고 끌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채굴기가 먹통이 됐을 때 유용합니다. 개별 채굴기의 전원 관리를 원격으로 하고 싶다면 보유하고 있는 채굴기 대수만큼 스마트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바이오스 세팅을 확인하고 스마트 플러그까지 준비됐다면 이제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원격 프로그램으로는 팀뷰어와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 있습니다. 이 중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롬 원격 데스크톱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롬 원격 데스크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크롬 브라우저와 구글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크롬을 설치하셨다면 크롬 웹스토어에서 크롬 원격 데스크톱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원격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됐다면 크롬 원격 데스크톱 사이트에 접속, 내 컴퓨터의 액세스 항목을 들어가 줍니다. 로그인 후 원격 액세스 설정에서 채굴기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모든 채굴기에 똑같이 해주신 뒤 다른 컴퓨터에서 동일한 구글 아이디로 원격 데스크톱을 접속하면 이처럼 모든 채굴기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채굴장의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굴을 할 때 유용한 사이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사이트들의 주소는 영상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채굴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현재 채굴 난이도뿐만 아니라 기간별 난이도 추이를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메이저 채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시, 레이븐 외에도 대부분의 채굴 가상화폐의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굴한 이더리움을 지갑으로 전송할 때 지불하는 가스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선 실시간 가스비의 변화를 15초에 한 번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마인 풀을 활용해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분들에겐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주요 채굴 가상화폐의 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의 덱 사이즈뿐만 아니라 알고 싶은 이포크 및 덱 사이즈 변경 일시도 추정해주고 있어 채굴러들의 안정적인 채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총 해시레이트에 따른 이더리움 클래식, 레이븐의 채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채산성부터 1년 채산성까지 구체적인 채산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채굴 수익성 계산을 용이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채굴러들과의 소통 창구인 땡글닷컴입니다. 이곳은 채굴러들의 커뮤니티로 정보 교환은 물론 채굴 관련 각종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굴이 여전히 대중적인 분야가 아닌 만큼 채굴장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로써 채굴 입문 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간의 영상들이 채굴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굴은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입니다. 때문에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확장의 유혹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채굴도 무리하게 투자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여건에 맞는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나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